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숨이 막히고 막상 집에 혼자 있으면 또 견딜 수 없이 외로운 그 기묘한 감정.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결국 인생의 끝에서 외로움과 마주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하게 설득됐습니다. 스트레스도 외로움도 결국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찾아오죠. 그러니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감정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붙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한국을 스트레스의 사회, 일본을 외로움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외부 침략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내부 질서와 규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남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조용한 대신 외로움이 깊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수백 년 동안 급변하는 역사, 끊임없는 외부 위험 속에서 우리는 순간적인 적응력, 빠른 눈치, 관계의 밀도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끌어주며 버텼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좁아졌습니다.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참견도 많아졌죠.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피곤한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원래는 한국은 스트레스, 일본은 외로움이라고 구분되었지만 이제 한국도 두 감정이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몸은 오래 살게 되었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실체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지치고 덜 고립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작지만 확실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사람에 지치는 사회가 되었을까?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의 사회, 일본은 외로움의 사회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뿌리를 설명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외부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질서, 규율, 경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가 되었죠. 남의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선을 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관계의 거리가 멀고 외로움이 심리 깊숙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외침,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뭉쳐야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빠른 적응력, 강한 관계 의존도, 치밀한 눈치 문화가 자리 잡았죠. 위기 앞에서 개인보다 함께 버티는 힘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은 관계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기대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함께 있으면 또 너무 피곤합니다. 문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 얽혀있는 관계망이 생존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높은 밀도가 오히려 과부하를 일으키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가정에서는 기대와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 친구들과도 미묘한 감정 조절로 스트레스, 사람 속에 있어야 하지만 사람 때문에 지치는 사회. 한국 사회의 심리 구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은 일본, 스트레스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한국도 두 가지가 동시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회의 관계들은 많아 보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비용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조금씩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면서 이제는 외로움까지 함께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인은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이 없어서도 지치는 양면의 고통을 동시에 겪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힘들고 안 만나도 힘든 이유. 많은 분들이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외로울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나요? 아니면 차라리 혼자 있는 법을 익혀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더 지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 감정이 상황 따라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의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주량입니다. 우리가 술마다 주량이 다르듯 사람과 만났을 때 즐겁고 에너지가 유지되는 만남의 허용치도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새로운 약속이 5번이어도 괜찮고 어떤 분은 하루 한 번만 약속이 있어도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는 외향형도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내향형도 둘 다 사회적 주량이 있습니다. 내향형이라고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외향형이라고 누구를 만나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몇 명을 만나느냐일 뿐입니다. 저는 심리 검사하면 대부분 내향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약속은 일주일에 2번이 한계입니다. 첫 번째 약속에서는 활기차고 유쾌하게 대화를 하는데 두 번째 약속쯤 되면 상대방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디 아프세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가 바닥난 것이죠. 중년 이후에는 이 사회적 주량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과 표정이 좀 더 따뜻하겠지. 저 정도 연륜이면 여유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약속을 이어가면 의도치 않게 차갑고 불친절한 사람처럼 보일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에겐 상처가 되고 내겐 후회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덜 외롭고 몇 번을 넘기면 지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줄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기력이 찾아오는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외로우니까 아무 약속이나 잡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무 관계나 붙들어 버리면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둘 다 더 심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충전되는지 아니면 방전되는지 그 감각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외로움을 이겨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극복해야 하는 감정인가요?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철학의 주제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다. 외로움은 혼자 버려진 느낌입니다.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텅 비고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고통이죠.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고통이고 고독은 성장의 시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키우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작은 행동들.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닙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차이가 외로움과 고독을 가릅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외로움에 취약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투쟁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감탄,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단하다 한마디 해줘야 내 존재 의미가 확인되는 듯한 마음. 어떤 문화심리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에서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 취미도, 배움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즐기기 위해 시작한 취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 활동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아, 내가 조금 자랐구나. 예전에 나보다 나아졌네. 이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 순간을 하나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슬픈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의지로만 조절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일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작은 일 하나도 훨씬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뇌는 신체적으로 다쳤을 때의 고통과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의 고통을 크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와 모욕, 배신, 무시 같은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의 회로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상처만큼 깊고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몸이 다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풀어주며 회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대하시나요? 억누르고 참으라고 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하죠. 마치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기압으로 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이 다친 상태처럼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잠을 챙기고 몸을 풀고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때 우리는 흔히 큰 스트레스를 큰 변화로 풀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행을 가고 일을 확 바꾸고 일상을 뒤집어 버리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통제권이 더 무너져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 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변화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집 주변에 안 가본 골목을 걸어보기. 평소 가던 길에 반대 방향으로 5분만 걸어보기. 카페를 바꿔보기. 식사를 다른 메뉴로 바꿔보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고 뇌에게 나는 지금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통제 가능한 변화들이 쌓일 때
비로소 풀립니다. 마음을 바꾸기 전에 몸과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 화풀이, 그리고 만만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순간,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술 한 잔이 답이죠. 저도 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의 원리를 알면 왜 어떤 사람은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진정제입니다. 우리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실수를 막는 브레이크 장치를 먼저 진정시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잠깐 좋아지고 말이 잘 나오죠. 문제는 두 번째 국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필요한 브레이크까지 전부 풀려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고 다음 날 더 큰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2차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를 직장 동료에게 풀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술 기운에 상사욕, 조직욕, 동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다가 언젠가 그 말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시작한 대화가 관계의 금을 만드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조용히 권합니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 내 직장 구조를 모르는 지인에게 이야기하면 감정을 털어놔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다음날 후회도 남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 가장 착한 사람에게 감정을 쏟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쟤는 만만해서 내가 편하게 얘기해. 하지만 실제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배려심이 많고 잘 들어주고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사람부터 하나씩 내 옆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뿐이고 나는 더 외롭고 더 스트레스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풀지 말고 안전한 사람에게 풀어라.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공간을 잘 고르는 것 자체가 성숙한 스트레스 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화장실 갈 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뇌에게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1분이든 5분이든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이 작은 시간들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화장실 갈 시간만 있어도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풀 시간이 정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처음엔 다들 웃지만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아주 짧은 틈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큰 여행, 긴 휴식, 완벽한 여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큰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막상 실행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작은 단위의 시간에서 풀린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돌보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경험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분이 있다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5번만 쉬어도 됩니다. 폐가 움직이고 어깨가 풀리고 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5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목,
손목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뇌는 신체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스트레스 회로를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10에서 15분이 있다면 간단한 산책,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한 곡. 이 정도만으로도 심장은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30분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 혹은 짧은 낮잠이 충분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20분 낮잠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30% 가까이 낮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법의 개인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병통치 스트레스 해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안정을 느끼고 각자 다른 기억 회로에 기반해 반응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국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드라이브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빈 방에서 앉아 있는 3분의 시간이 영혼을 맑게 하는 경험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뇌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1분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편안해지지? 5분 있을 때는? 30분 있다면 뭘 하면 가장 빨리 회복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시간대별로 나만의 해소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참는 힘이 아니라 작은 틈을 잘 사용하는 기술에 의해 관리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1분, 3분, 10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그건 스트레스를 뇌에 계속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하게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무언가 했다면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챙기려고 했구나. 그럼 나도 조금은 힘을 내볼게. 스트레스와의 싸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그러나 의도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 결국 나를 아끼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평생 붙들고 사는 두 가지 감정,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흔들어 왔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오고, 외로움은 나라는 존재가 공중에 떠버린 듯 느껴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결국 둘 다 관계와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의 파동이죠.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특별한 기술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선택들의 반복으로 가벼워진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만나야 덜 지치는지,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지,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준이 어디인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지, 짧은 틈에 나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외로울 때도 금방 무너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분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위한 숨 한 번 쉬기, 만나기 버거운 사람과 거리를 두어보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작은 취미 하나 만들기. 이 중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 내 마음의 데이터를 얼마나 성실히 쌓느냐, 그 차이가 미래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쪽에 작은 힌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